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뚝 떨어진 뒤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등 내일까지 다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곳곳에 최고 5cm의 눈이 예보돼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 60여 발을 쏘며 이틀 연속 도발했습니다. 합참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다방 여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이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상 공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77명을 태운 알래스카 항공 보잉 여객기가 미국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동체 옆면이 갑자기 터져나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 기종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추락해 수백 명이 숨지면서 한동안 비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수도 베이루트 공습으로 하마스 고위 지도자가 숨진 데 반발해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양측 간의 교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어제보다 10도쯤 곤두박질하면서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뒤 내일은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더 떨어지며 강추위가 찾아온 뒤 차츰 날씨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중부와 호남 곳곳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남부, 충청 북부에는 최고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중서부에도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되고 전남 서부와 제주도를 제외한 중부의 눈은 차츰 그칠 예정입니다. 반면에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한낮은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2시부터 경북 울릉도, 독도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오늘 울릉도에는 모두 5에서 1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5cm 이상 적설이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어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연평도 북서부에서 60여 발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적대 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 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엄중히 경고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주장에 이어서 지속적인 포병 사격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한다면 우리 군도 응당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한국군의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도발의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위협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은 북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초부터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 해상에서 해안포 도발을 해온 북한. 북한은 군 총참모부 이름으로 보도를 내고 포 47문을 동원해 192발의 포탄으로 5개 구역에서 해상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상 실탄 사격 방향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간접적 영향도 주지 않았고 이번 훈련은 새해 한국군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민 대피와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을 놓고는 자신들에게 정세 격화의 책임을 돌리려는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우리 군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또 대응을 구실로 도발을 감행하면 북한군은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며 민족과 동족이란 개념은 자신들의 인식에서 사라졌다고 위협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다른 나라와의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는 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동족이 아닌 적대국가, 교전 중인 국가라고 규정한 데 이어 이 같은 도발과 위협적 언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내부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며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 노선을 공세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권력 승계라든지 권력 세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을 이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이번 전원회의 결과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북한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윤석열 정부가 제공했다는 것은 대남 심리전이라며 북한이 이런 심리전을 계속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일본 지진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각하로 호칭하며 위문 전문을 보냈는데 전문가들은 북일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 한미일 협력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을 만나 입당을 제안했습니다. 한 위원장과 이 의원은 어제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찬 후에 취재진과 만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많이 모여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에게 국민의힘과 같이 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과 상당 부분 의기투합한 부분이 있었다며 입당 여부는 숙고한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천에 무리수가 있으면 신당으로 움직이겠다고 이야기한 현역 의원들이 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대구에서 길거리 당원 모집운동을 한 뒤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상당한 공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당의 돌풍을 기대해도 좋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집결해 DJ 정신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며 화해와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분열과 강등을 넘어 신뢰와 통합의 시대를 여는 데 힘쓰겠다고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김 전 대통령이 바라는 건 국민 통합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고민정 의원을 통해 축사를 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화합과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유언을 거론하며 야권이 단합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피의자가 범행 전날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얻어 타고 숙박업소로 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공범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동선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습격 하루 전날 자택이 있는 충남 아산에서 부산으로 간 피의자 김모 씨는 가덕도 근처에서 숙박하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세부적인 동선을 조사하던 중 김 씨가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얻어 타고 숙박업소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해당 차주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경찰은 범행과 관련이 없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같은 지지자인 줄 알고 호의로 태워준 상황으로 본 겁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범행 시점까지 모든 동선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CCTV 등을 분석해 수사 막바지까지 배후나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범행 동기와 관련한 말을 아끼는 가운데 현재까진 왜곡된 정치적 신념에 따른 범행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에 소지한 문서에는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고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는 진술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이었습니까? 경찰에 신문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김 씨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이 포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비슷한 시점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협치보다는 증오와 혐오를 붙이기는 극단적인 정치 문화가 불러온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음모론, 적대적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처럼 유력 정치인이 공개 일정 도중에 습격받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습된 게 대표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세도 중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인중 속에서 이렇게 유세차를 오르는 순간에 신계발을 하나 거치는 순간에 2018년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하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대 남성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송영길 전 대표가 70대 유튜버에게 둔기로 여러 차례 공격받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망치 꺼내갖고서 그냥 3번 이상을 때렸더라고요.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 증오, 혐오의 바탕을 둔 극단적인 이분법에 익숙해진 정치 문화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내 편은 선, 상대는 악으로 보는 여야의 적대적 대결 구도가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의 그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 상호 적개심을 극대화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독버섯처럼 자라난 정오 정치가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어 정치 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소위 말하면 그 팬덤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증오감 또는 혐오감들을 갖다 증폭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 대표 사건을 놓고 자작극이라거나 정권 사주라는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 또 습격 피의자의 당적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걸 여야 할 것 없이 비난하고 경계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치적 자작극이라든지 또는 뭐 등등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거나 이건 사실상 그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하고 가짜 뉴스죠. 정당 가입 여부 등을 두고 양극단의 혐오 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성 분위기가 오래 갈 거라고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서 고성을 지르지 않기로 한 여야의 신사협정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법 등 쟁점 현안 앞에선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특히 90여일 남은 총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분노와 저주가 난무하는 진영 대립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상대를 혐오하는 정치 문화가 이어진다면 지지층 간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테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 정치를 복원해야 하는 큰 숙제가 여의도 정가에 주어졌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쯤 57살 이모 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중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법원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고양시 일산에서 그제는 경기도 양주에서 60대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강해 보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회원 가운데 일부는 보안 검색을 뚫고 대통령실 건물 코앞까지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진입로 울타리를 두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잇따라 제압되고 경력이 대거 투입됩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용산 대통령실로 무단 진입을 시도한 겁니다. 시위대들이 그 바리케이트 넘어가고 여기 국방부 안으로 들어가려고 대통령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막 난리치고 있더라고요. 이런 대치는 20분 가까이 이어졌는데 대진연 회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수용을 촉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폭탄정권!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혼란이 벌어진 틈을 타 단체 회원 10명 안팎이 검문소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대통령실 건물 근처 경호구역까지 진입한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평소 경찰 경비단이 투입돼 경계하는 최고 보안구역에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대진년 회원 20명을 공동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조 후보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둘러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2차관이었던 조 후보자는 임종헌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과 2015년과 2016년 3차례 만났고 이 면담에서 재판 지연을 협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사법농단 재판에 출석해 강제동원 판결의 조기 선고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 배상 문제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결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자 변제 해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이른바 재판 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법원과 필요한 최소한의 소통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 의견을 들으며 고심하는 정부가 이달 안에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일 가정 양립에 초점을 둔 방안 마련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고민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세미까지 전문가와 청년 가구를 두루 만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지금과는 다른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으로 0세부터 7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7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소득의 절반도 되지 않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지원으로는 남녀 무관하게 배우자나 자신이 출산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뒤따르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도입한 롯데그룹에서는 10년간 출산율 2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해결책으로는 첫 번째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가 1순위였습니다.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1년에 11조 원. 정부는 연간 76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 교부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데 반해 학생 수는 줄면서 예산이 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이달 안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주요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 등 입시업계 자료를 보면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에서 서울 지역 주요 10개 대학은 14,209명 모집에 75,61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5.32대 1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75대 1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경희대가 4.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고려대는 4.22대 1, 서강대는 4.7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입시업계 전문가들은 서울 상위권 대학 경쟁률이 상승한 것은 최상위권 졸업생 증가와 최상위권 학생들이 소신 지원한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노선 표시 안내판 설치 이후 발생한 명동 버스 대란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서울 명동 입구 광역버스 정류소를 찾아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며 많은 의견이 모이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정류소 인도에 노선 번호를 표시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승객들이 줄을 서도록 했는데 표지판이 들어서면서부터 일대 차량 정체가 극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충남 천안에 있는 닭 23만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이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보내 출입 통제와 매몰, 역학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이후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례는 모두 27건으로 늘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군의 총살 명령을 거부해 주민 수백 명을 구한 경찰 간부가 있었습니다. 고 문형순 경찰서장인데요. 독립운동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최근 6.25 참전 이력을 토대로 참전 유공자 서훈을 받게 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때 무차별 강경 진압 세력이었던 군경에서 문형순 경찰서장은 도리어 수많은 주민들을 살려냈습니다. 1950년 8월 성산포 경찰서장 부임 당시 예비검속 대상자 70여 명을 총살하라는 군 명령이 부당함으로 미집행한다며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949년에는 모슬포에서 좌익 명단에 들어있던 주민 100여 명을 자수시킨 뒤 귀가 조치해 학살 위험에서 구했습니다. 2018년에는 경찰 영웅으로 추대됐습니다. 4.3 당시 무고한 주민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던 문형순 경찰서장이 유공자로 선정되면서 마침내 국가로부터 공적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문형순 서장이 4.3 이후 6.25의 전투경찰로 참전했고 지리산 전투사령부에 근무한 이력과 관련 사료를 발굴해 지난해 7월 보훈부에 참전유공자 서훈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 결과 지난해 12월 참전 유공자로 최종 결정된 겁니다. 그동안 문시영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이력이 있어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었지만 동일인 입증이 어려워 6번이나 서훈이 무산됐습니다. 4.3 당시에 이제 많은 도민들의 어떤 목숨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많았었는데 그 50년도에 지리산 그 전투 사령부에서 근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번에 그 참전 유공자로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평안남도 안주 출생인 문형순 서장은 경찰 퇴임 이후 1966년 제주에서 후손 없이 향년 70세로 영면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평안도민 공동묘지에 있는 문 서장을 호국원 국립묘지로 안장을 추진하는 등 예우를 다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 국무장관이 중동을 순방하고 있지만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결국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달 초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공습으로 하마스 고위 지도자가 숨지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수를 다짐해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에 공습 사이렌이 울립니다. 잠시 후 하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 방공망이 로켓을 요격한 겁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메론산에 있는 방공기지 등에 쏜 로켓 62발 중 하나입니다. 이 중 40발은 방공망에 격추됐지만 헤즈볼라는 미사일 일부가 표적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으로 하마스 서열 3위 살레흐 알 아루리가 숨지자 이스라엘에 복수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لم تبادر المقاومة منذ أن كان يوجد مقاومة في لبنان أو لبنان أو جيش لبناني أو قوى مسلحة في لبنان. 이스라엘은 이에 맞서 국지전 이후 처음으로 국경에서 40km나 떨어져 있는 레바논 남부를 공습해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해 개전 후 4번째
중동 순방에 나섰지만 오히려 양측의 교전이 본격화된 겁니다. We've been working to make sure the conflict doesn't spread. One of the areas of real concern is the border between Israel and Lebanon. And we want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make sure that we don't see escalation there. 유럽연합 EU도 레바논과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레바논이 갈등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이 국가 체제를 통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he good one is to make the Palestinians and the Israelis living together in peace and security, sharing the land. And this is the strong commitment that the European Union wants to take. 지난해 10월 7일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만 3개월이 되면서 가자 지구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없게 됐다는 암울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일본 노토반도 강진 발생 여섯째인 어제 이 저녁 90대 여성이 124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오후 8시 20분쯤 이시카와현 스즈시의 한 무너진 주택의 침대 위에서 고령의 여성을 구출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재난 시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을 52시간이나 넘긴 구출 사례입니다. 함께 발견된 다른 40대 여성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 자위대는 실종자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잉 여객기가 이륙한 직후에 동체 옆면에 구멍이 뚫려 비상 착륙했습니다. 현재 시각 5일 오후 5시쯤 오리곤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맥스 여객기가 이륙 직후에 압력 문제로 회항해 비상 착륙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성명을 내고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 등 177명을 태운 항공기가 포틀랜드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객기는 공중에서 동체 측면 일부가 뜯겨나가면서 큰 구멍이 뚫린 채로 돌아왔습니다. 한 승객은 사고 항공기가 비행 고도에 도달하자마자 갑자기 창문과 벽체가 터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737 맥스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추락사고로 모두 346명이 사망한 뒤 전 세계에서 20개월간 비행이 중단됐던 기종입니다. 영아나 유아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지는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추론이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은 없습니다. 미국의 연구팀이 아이들이 잠자는 동안 찍은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발작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17개월 된 건강한 하이든이 잠자기 전 엄마, 아빠, 누나가 부르는 자장가를 들으며 평화롭게 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 아빠는 하이든을 영원히 깨울 수 없게 됐습니다. All I know is that he had a seizure. And I was told that after the seizure, there were some signs of life, but it wasn't shortly after that he went. 그런데 하이든의 발작은 어린이들이 열이 나면서 겪는 흔한 발작이었습니다. I thought he would be fine. And it was just a matter of letting this run its course. And it was every parent's nightmare. 다만 이런 발열 발작은 일반 어린이 사망자보다 돌연사 어린이에게서 훨씬 많이 나타났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돼 왔습니다. 미국 뉴욕대 연구팀이 하이든을 비롯해 돌연사한 아이들의 숨지기 전 영상과 다량의 돌연사 자료들을 분석해 잠정 추론을 내놨습니다. 아이들이 숨지기 전 30분 이내에 1분 안 되게 발작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The majority, the vast majority of children with febrile seizures do very, very well. But we do have science that shows that sometimes there has been an association with sudden death. 골드 교수는 발작이 돌연사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영유아 돌연사 관련 영상 분석과 함께 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아카데미상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미국 영화상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가 5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어떤 작품인지 차정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와, 너다.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는 어린 시절 단짝이었던 남녀가 가족의 이민으로 헤어졌다가 20여 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다시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전생이라는 뜻의 영화 제목처럼 유년 시절 모국에서의 인연을 전생에 빗대 표현하는데 배우 유태우와 한국계 미국 배우 그레타리가 주연을 맡아 섬세한 감정선을 연기합니다. I'm so proud to be able to show that what that purgatory space can be and to show a Korean Americanness in this way. It's really exposing. 해외 평단의 호평 속 연출을 맡은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송 감독은 첫 장편 영화로 화려한 데뷔를 알리게 됐습니다. 올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등 모두 5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에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데 이어 미국 고담 어워즈 최우수 작품상, 뉴욕 비평가 협회상을 잇따라 수상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영화 넘버3를 연출한 아버지 송능한 감독으로부터 영화인의 피를 물려받은 셀린송 감독은 이민자의 삶에서 느낀 자신의 경험을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And she left somebody behind there, and she left a part of herself behind there too. And I think it does not mean that Nora's not happy being in the place that she is now. 30대의 젊은 감독인 셀린송 감독은 이번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그레타 거윅 등 미국 거장들과 함께 경합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몽골에서는 새해를 맞아 화려한 불꽃놀이 축제가 펼쳐지고 많은 이들이 저마다 소망을 빌었는데요.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고 신년회 자리를 함께한 우리 동포들도 힘을 모아 활력을 되찾자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황성민 리포터입니다.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이 한겨울 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줍니다. 새해를 맞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축제 현장. 부푼 기대를 안고 소망을 비는 인파로 광장이 가득 찼습니다. баярлалаа. 2024 оноос Монгол орны илүү эдийн засгийн илүү өндөр хөгжлийг аваасаа гэж өрөөдөлнө. Энэ жилийн хувьд одоо миний хувьд бол үнэхээр өөрчлөлт болон шинжилэлээр дөрвөн жил이다. За тэгээд 각자의 자리에서 한 해를 바쁘게 보낸 우리 동포들도 새해를 맞아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제기차기와 딱지치기를 하며 어릴 적 고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몽골 내 한인은 약 2,000명.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과 비교하면 15%나 늘었습니다. 한인 사회 규모는 커졌지만 세계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몽골은 석유 제품의 9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해온 터라 연료비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작년에는 뭐 전쟁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 상황도 별로 안 좋았고 참 힘든 한 해였었는데 뭐 올해도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연말 시작한 한국, 몽골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에 동포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협정이 체결돼 양국 교역이 늘면 한인 사회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국이 진행 중인 EPA가 완성이 돼서 우리 교민들이나 한몽 간의 교역 증대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시간을 묵묵히 버틴 몽골 동포들. 힘들었던 만큼 새해에는 한인 사회가 더욱 단합해 성과를 거두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몽골이 좀 더 교민들끼리 단합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업들도 번창하시고 몽골 한인 동포 가족들과 그 주변과 모든 분들이 행복과 건강 안에서 바라시는 일 잘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사람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YTN 월드 황성민입니다. 평발이라는 한계를 딛고 세계 정상을 밟았던 불굴의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를 기억하시죠?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으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지만 불굴의 정신력으로 병마와의 사투도 이겨냈습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이봉주 선수를 허재원 스포츠부장이 만나봤습니다. 이봉주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모든 팬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정말 운동도 늦게 시작했고 그리고 또 평발에다가 짝발 모든 게 이제 마라토너로서 제대로 갖춰진 게 없었죠. 그 약점들을 딛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끊임없는 그런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결코 꺾이지 않는 정신력 하나로 세계 정상을 정복했던 마라토너 이봉주. 4년 전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는 희귀 질환으로 생사의 기록까지 갔지만 이봉주는 낯선 병마와의 사투도 보란듯이 이겨냈습니다. 거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이봉주가 가장 먼저 찾아간 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서 이제 이렇게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정말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을 드렸다는. 이제 허리도 한결 곧게 펴지고 얼굴에는 보기 좋게 살도 붙은 이봉주. 마라톤을 즐기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달리기의 매력을 만끽하길 바랍니다. 욕심내지 마라. 그냥 마라톤 그 자체를 즐기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무리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관절 같은 데도 이제 다치게 되고, 어딘가 이렇게 좀 고장나는 데가 있거든요. 어느덧 50 중반을 향해 가는 나이지만 이제 갓 절반을 지났다는 이봉주는 힘찬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프를 지나서 이제 30km를 달려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건강 회복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협회 일도 보고 또 우리 후배들한테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올 한 해는 정말 재활 열심히 해서 다시 또 달리는 그런 이봉주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미술관 방문이나 경매 참여 등에서 엿볼 수 있듯이 미술품에 대한 MZ세대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럼 MZ세대에게 인기 높은 화가는 누구일까요? 서울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 등 30여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강수 작가 작품은 지난해 11월 초 학고제에서 개인전을 열기 무섭게 32점이 모두 팔렸습니다. 밴드 혁오의 뮤직비디오 제작 참여를 계기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진 데다 역동적인 선과 현란한 색채가 빚어내는 기이한 경계의 풍경이 MZ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요즘 컬렉터들의 특징 중 하나가 또 자기가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작품들을 선호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번 박강수 선생님 전시가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YTN이 큐레이터 등 30여 명에게 문의한 결과 캐릭터의 감정을 부각한 만화적 형식으로 원본성에 대한 질문을 이어온 옥승철 작가와 최리장, 이대왕 등 가상의 캐릭터를 내세워 사회적 문제를 통렬하게 풍자해온 류성실 작가도 MZ세대에게 인기 높은 작가로 꼽혔습니다. AI를 활용해 모은 디지털 이미지를 손으로 다시 그려 환상적 풍경을 연출하는 노상호 작가도 MZ세대의 공감을 이끄는 작가로 추천됐습니다. 중견 작가 중에선 이미 국내외 팬층이 두터운 우국원 작가와 함께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 반열에 오른 양혜규 작가의 인기가 여전합니다. 낯선 대상의 이색적 경험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층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견해입니다.
낯선 대상 혹은 낯선 감각을 경험하게 한다는 그런 점에서 요즘에 작품들을 본인의 경험에 바탕에서 좀 능동적으로 즐기려고 하는 그런 관객들의 성향과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큐레이터 등 3명 이상이 추천한 작가에는 김선우, 디랜리, 문성식, 윤혁, 이미래, 현남 작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기 작가 관련 주요 연관어로는 독보적 에너지, 현실 비판 의식, 감각적 이미지와 색감, 동시대 철학과 정서의 시각화 능력 등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4개관을 찾은 MZ세대는 전체 관람객의 65%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미술에 대한 MZ세대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이들에게 인기 높은 작가들의 시장 가치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연령대별로 아이들이 즐겁게 보고 즐길 공연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겨울 감성 물씬한 뮤지컬도 4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주말 볼만한 공연 김정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배우는 누워서 연기를 하는데 서서 하는 듯 보이는 건 왜일까요? 외줄타기나 자전거를 탄 것처럼 보이는 건 또 왜 그런 건지 궁금해집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외유가 입에 달린 3세에서 6세 이하 아이들을 위한 독특한 발상의 연극입니다. 2005년부터 열려온 아동 청소년 공연 축제 아시태지는 이 밖에도 초등학생, 청소년까지 즐길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어떤 아이들에겐 첫 공연장 나들이, 생애 첫 공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처음이 재밌고 기분 좋은 경험으로 남는 게 중요한데 이번 겨울 아시태지에서는 그런 목적성에 충실한 10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7살 때부터 쌓은 우정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돼 각자의 길을 걷게 되고 한 사람은 친구가 더 이상 소중하지 않아졌습니다. 모든 걸 외면하고 혼자 외로웠을 때 문득 깨닫게 된 건 친구를 통해 자신이 영감을 받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뮤지컬로 손꼽히는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입니다. 4년 만의 공연인데 동화 같은 감성, 따뜻한 위로가 여전합니다. 그림이 아닌 화가의 삶을 뮤지컬로 봅니다. 독특한 화풍으로 주목받다 유절한 두 화가, 모딜리아니와 에곤 실레입니다. 화가의 생각과 감성은 노래로 전달하고 미디어 아트 효과로 대표작들을 무대 위에 비춥니다. 모딜리아니의 상징과도 같은 그림체, 긴 얼굴과 눈동자가 없는 아몬드형 눈매가 왜 그려졌는지, 끊임없이 반항하는 에곤 실레에게 교수가 실제로 던진 비난이 대사로 전해져 이해를 돕습니다. 옴니버스 형태라 두 작품을 모두 보거나 하나만 골라볼 수도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한국전쟁 초기 9.28 서울 수복 이후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부역협의 및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양 금정굴 사건인데요.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생자 유해들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승찬 기자가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 한켠에 있는 금정굴. 일제강점기 금을 캐기 위해 파놓은 수직굴이다.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 부역자들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한 장소다. 치안대가 와가지고 총 뿌린다면서 우리 아버지 최기동이 어디 갔냐고 대라고 자꾸 아버지를 이렇게 밤에 찾으러 와.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 발로 그냥 외우라는 집 가봐야지 하고 가서 안 오신 거야. 못 오신 거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고양, 파주 지역 주민들로 170여 명이 희생됐다. 50년간 묻혀있던 진실은 1993년 유족들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1995년 유족들이 직접 발굴을 시작해 153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안추, 곤방대, 도장, 비녀가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라도 분실될까봐 와서 잔 거야 교대로. 우리 2007년 진화위는 고양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경찰, 치안대,
태극단에 의한 153명 이상의 주민들이 금정굴에서 불법적으로 집단 총살당한 사건으로 진실 규명했다. 이 중에는 북한 점령기 인민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도 일부 있으나 상당수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무고한 지역 주민이었다. 아버님을 농사 전해줬어요. 뭐 보도연맹인가 그걸 들어야 그 비료 같은 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너 쌀고 더 와라. 안 오면 너희 죽고 다 죽는데 오는 그러니까 놈이 해야 안 돼. 해. 우리가 좀 다 죽이는데 안 오냐고요. 그런 거는 이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는 이루어졌지만 권고사항인 평화공원 조성 및 위령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유해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 현재는 세종시에 안치되어 있다. 또 돌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전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2기 진아이가 출발하면서 2021년 12월 10일 날 사건 신청을 했는데 전혀 진실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의 한국전쟁 중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쟁 중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살인, 방화, 파괴, 강간이라고 하는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군법에 의해 회부해서.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적대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적법이라고 봐야 된다. 이 적대 세력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재판에 회부해서 가려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가 그걸 판단? 당시 2018년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가 고양시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2023년부터 예산 부족의 이유로 지원금은 전액 삭감되었다. 유족들은 후손들에게 짐을 넘길 수 없다며 하루빨리 금정굴로 모셔와 넋을 기려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살아생전에 유령탑이라도 좀 안치해드렸으면 제 소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자식 후대 애들한테 남길 수는 없잖아 이게. 어서 하루빨리 세종시에 모셔있는 우리 유골들을 모셔다 크지도 않게 해줘도 돼요. 조그맣게 해서 위령탑이나 하나 지어주면 많은 걸 바라지도 않고 많은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게 현재 호남에만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곳곳이 빙판입니다. 평소보다 감소운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3.6도, 체감온도는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에도 영하권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 영하 2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아집니다. 어제보다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리는 눈은 오전 중에 그치겠고 전국이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4.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부산은 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